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이스라엘 사태 이후 흔들렸던 비트코인 가격은 27K 중반에서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와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앞으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더리움 재단 이야기 그리고 특정 코인을 고래들이 1조 원 이상 매집을 해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태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마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전쟁에 개전을 했는데 그 뒤에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휴전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진 않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국지전의 형태로 조금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사태가 반 정도는 이제 국지전 형태, 또 나머지 반, 사우디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자산시장과 코인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휴전 협정에 대해서는 바로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가자 지구에 폭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일부 변동성을 보이면서 27K 초반까지 내려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현재는 27.5K에 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27.2K 했던 이 매수벽이 27K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K의 매수벽이 두꺼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K 했던 이 매수벽은 이스라엘 사태 이후에 이 부분 26.2K 했던 거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26K 지지 라인 요거는 얇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 같은 경우도 파킹을 해놨을 때 이스라엘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다시 임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잠깐 이제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퀴데이션 맵을 보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면은 27K 초반부에 롱 포지션이 많이 잡히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횡보가 오래돼서 많이 잡혔고 OI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변동성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이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도 변동성을 주면서 17K에 있던 이 위에 있던 이 롱 포지션은 다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300억 정도가 하루 사이에 날아갔다고 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OI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롱과 숏 포지션이 모두 이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이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퀴즈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이 구간이 접어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트가 상승을 해서 스퀴즈가 일어나든 아니면 비트가 하락을 해서 숏 스퀴즈가 일어나든 일어난다고 해요. 숏 스퀴즈, 롱 스퀴즈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아마 OI나 이런 포지션 변화, 그 다음에 펀딩 레이트를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정리돼가지고 계속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태가 생기고 나서 한 1300억 정도 이게 터졌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롱 포지션이 대부분 다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롱도 숏도 파킹을 많이 해놓은 상태고, 거기에 OI가 파킹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OI가 올라가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디로든 뚝배기를 한번 깨러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향이 첫 번째로는 밑으로 찍었다. 그러면서 1300억 정도로 날려버렸고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봤을 때 27K 요 구간이 롱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 포지션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몰렸는데 27K까지 찍게 되면은 이 롱 스퀴즈라고 하죠. 이제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이 계속 청산이 되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만약에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28K 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롱과 숏이 모두 많이 몰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아래로 방향을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이 펀드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를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장이 살짝 좋아졌잖아요. 그 살짝 좋아지면서 비트코인이 뭐 27K에서 28K까지 근처로 올라왔을 때 보시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횡보할 때는 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비트가 올라가자마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플레이하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돈들은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어도 그 주변부에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은 엄청나게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펀드에 돈이 들어오는 걸 딱 보게 되면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그러니까 보따리 싸들고 돈을 들고 들어온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장이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할 필요는 없고요. 불장이 오게 되면은 너도 나도 빠르게 먼저 이런 그 펀드에 돈을 들어온 애들 들어오고 그 뒤에 그냥 일반인들이 이제 코인이 오르나? 진짜로 오르나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코인 시장에 불장이 가게 될 거다. 이 메커니즘은 이것만 봐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강하게 비트코인을 팔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았잖아요.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뭐 완전 떡락 시기에서 살짝 반등을 했을 때 더 왜 못 올라가냐 그 이유를 분석할 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손바뀜인데 이 손바뀜 같은 경우는 밑에서 샀던 사람이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팔고 나가야 그 뒤에 이제 상승하는 모멘텀이 존재를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더 위로 갔을 때 여기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위를 바라볼 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팔지 않고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손바뀜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표로 봤을 때도 이 손바뀜이라는 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반전을 하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조금 반등을 하면은 이때 이제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꺾이고 그러면서 이 부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돼서 이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뭐냐면 일부 상승을 하고 그 뒤에 지루하니까 이렇게 지루하고 횡보하고 지루하니까 비트코인을 던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오른다 라고 하면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2023년도에도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로.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죠.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 태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주식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손바뀜 이런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표로 보면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너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팔면 그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실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는 대상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와 제가 이거는 그 연세 덴트님 자료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 자료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근데 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코인에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해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롱텀 홀더와 숏텀 홀더의 비율이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이 안 팔아요. 실제로도 좀 덜 팔고 있습니다. 안 팔고 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 홀더들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고 숏텀 홀더들은 아직은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갭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갭이 있는데 하락장일 때 이 정도 갭이 있는데 근데 그때보다도 더 커요. 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한 플레이어들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시장 자체가 성숙해지고 있다.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흐름을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시장에서 플레이어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 비트코인이나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비트코인을 뺏기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2011년도입니다. 비트코인이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비트코인 will never reach 20 again. 이게 뭐냐면 20불에 다시 도달하지 않을 거다. 비트코인이 그때는 올타임 하이였던 거죠. 근데 거길 찍지 않을 거다라고 누가 분석을 했냐면 BTC 이코노미스라는 사람이 분석을 했습니다. 멤버 중에도 뭐 별 2개 있는 거 보면 좀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2011년도죠.
이때 이런 이야기 요즘에도 많이 듣지 않아요? 올타임 하이 없을 거다. 불장 없을 거다.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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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다. 2011년도에도 있었네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곳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제 봐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비트코인과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팔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을 1700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과 비탈릭이 팔았을 때는 이더리움에 안 좋은 일들이 보통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판 건지 아니면은 내부 자금으로 사용을 해서 팔 건지는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 재단이 팔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힘을 계속 못 쓰고 있잖아요. 이럴 때 왜 재단이 팔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운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 차트인데요. 이게 거의 저점을 이렇게 갱신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뚫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더리움 못 올라가고 비트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대 딱 요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살폈을 때 이더리움이 드디어 가장 저점 라인 그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쓰지만 매수하기에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 이렇게 장이 좋아지면 이더리움 팡 튀어요. 그럼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이때고 이때 같은 경우는 비트가 짱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죠. 비트가 짱이라고 할 때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요. 이더가 짱이라고 할 때 다시 이제 요거 정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1조 원 정도를 매집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플이에요. 2022년도 1년 정도 리플의 고래들이 1조 원 정도의 리플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요 월렛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리플이 매집을 해서 고래가 매집해서 좋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고래가 매집을 한 건 맞는데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월렛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1년 동안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는 그 어드레스의 무브먼트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약세장인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1조 원을 매집했다라는 걸 단순히 그냥 1조 원이 매집됐구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자료들을 보실 때 되게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1조 원이 과연 매집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매달 리플사에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이제 그 풀려요. 물량이 풀려가지고 이게 시장에 덤핑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간 저는 실제로 여러 이유 그런 근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크 단위로 리플이 풀립니다 매달. 근데 그게 다 안 팔리고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보관이 돼요. 다시 돌아가던가. 근데 그런 부분들 이게 과연 이 1조 원이 고래들이 매집한 것인가 아니면은 새롭게 풀리는 물량이 월렛에 들어왔는데 이걸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누구 월렛인지를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센티멘트에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봤는데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 물량이 풀려있는 리플이 1조 원 정도가 쌓인 건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자료를 고래가 1조 원 매집했다라고 파악을 하면은 코인을 흐름을 읽을 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 고래가 매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게 매달 풀리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필터링 해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자료를 더 많이 찾아봤어요. 저는 뭐 원래 한가 자료를 그냥 읽고 전달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게 며칠이냐면은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이만큼의 리플이 다 비트 스탬프로 갔습니다. 비트 스탬프는 특이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특정 어떤 세력 혹은 고래 혹은 무언가가 보냈다라고 보기에 뭐 괜찮아요. 그렇게 봐도 돼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죠.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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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그래서 일주일 동안 800억치가 갔다. 팔리려고 갔다. 매도가 나왔다. 일주일에 불과 일주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고
리플을 단기 트레이딩이든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쪽으로 보셔야 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살피면서 트레이딩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이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태도 있고 해서 갑자기 댈러스 연은 총재와 연준 부의장 연준 부의장은 약간 비둘기파긴 한데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매파거든요. 강력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내뱉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채권금리 상승에 연준 추가 인상 필요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좋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더 금리 인상할 필요 없다. 매파적인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국채 수익률 상승이 경제 억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 말은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스가 연준에서부터 달라지고 있다. 피벗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요걸 보면서 힌트로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 거시경제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트래킹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른 디지털 자산에 비해 안전하다고 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이스라엘 사태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태 때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비트코인의 힘을 받고 잘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확전이 되거나 더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그 움직임을 보이는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되면 예전에 SVB 뱅크 터질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대체제로서 가격이 올랐었는데 그런 뭔가 위험,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해칭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제가 이 자리에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약간 정답지 같은 거기도 한데요. 좋은 자리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들 중에 비트코인의 바닥을 서포트하는 그걸 알아보는 지표인데요. 연초급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안 좋은 자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죠. 왜냐면 어차피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2023년도 1월 달이면 충분히 시장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으로 내려왔던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투자를 움직이고 있고 이런 지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